워싱턴 청문회장, 한 남자가 서류를 들었습니다. 조명이 쏟아지고 카메라 셔터가 번쩍였습니다. 그 나라가 없다면 우리는 이미 무너졌을 겁니다. 순간 회의장이 정지되었습니다. 국방위원장도 장군들도 숨을 쉬지 못했습니다. 8초. 그 짧은 침묵이 70년의 동맹보다 길게 느껴졌습니다. 세계는 믿었습니다. 한국은 영원히 약소국일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2025년, 워싱턴이 충격에 빠졌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세계가 인정해야 합니다. 그들은 우리의 보호 대상이 아니라 방패입니다. 청문회가 끝나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역사의 중심이 움직였다. 역사를 바꾼 그 나라의 이야기. 지금 시작합니다. 동맹국을 버리는데 얼마나 걸리겠습니까? 청문회장에서 저는 그 답을 받습니다. 단 2시간이었습니다. 의원들은 한국을 부담이라 불렀죠.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패닉 박사, 당신은 어느 편입니까? 저는 로버트 패닉입니다. 미 국방부 전략정책국에서 30년을 보낸 사람이죠. 인도태평양 전략, 주한미군 재배치, 연합훈련 평가, 제 책상을 거쳐간 보고서만 수천 건입니다. 저는 감정으로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이터로 말하고 수치로 증명하는 사람이죠. 그런 제가 오늘 떨고 있었습니다. 워싱턴의 청문회장은 언제나 차갑습니다. 하지만 오늘따라 유난히 더 차가웠죠. 의원 12명이 반원형 테이블에 앉아 서류를 넘기고 있었고 방청석은 이미 만원이었습니다. 카메라 플래시가 쉴 새 없이 터져나왔고 기자들은 노트북을 펼쳐놓고 제 표정 하나하나를 놓치지 않으려 했습니다. 증언석에 앉은 저는 마이크 앞에 놓인 물잔을 바라봤습니다. 손이 떨려서 물을 마실 수가 없었습니다. 30년 경력의 국방 분석관이 왜 이렇게 긴장하고 있는 걸까요?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는 제가 아니라 동맹 그 자체가 심판받는 자리였으니까요.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청문회가 공식적으로 시작됐죠. 스크린에 숫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주한미군 주둔 비용 연간 120억 달러, 한국의 방위비 분담률 40%라는 수치가 붉은색으로 강조되며 화면을 채웠습니다. 의원 한 명이 안경을 벗으며 입을 열었습니다. 미국이 60%를 부담하는 게 공정하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질문 속에 이미 답이 정해져 있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들은 동맹을 회계 장부처럼 계산하고 있었고 신뢰를 숫자로 환산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억제력이라는 건 비용으로만 측정되는 게 아닌데 말이죠. 저는 준비해온 답변을 꺼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때 또 다른 슬라이드가 떴습니다. 트럼프 행정부 시절의 발언 기록들이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을 이용하고 있다. 방위비를 5배로 올려야 한다. 주한미군 철수를 검토해야 한다는 문장들이 청문회장 전체를 뒤덮었습니다. 방청석에서 박수 소리가 들렸습니다. 일부 의원들이 고개를 끄덕이며 동조하고 있었죠. 30년 동맹이 몇 개의 정치적 수사로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이게 정말 미국의 국방 전략을 논하는 자리가 맞는 겁니까? 의원 하나가 날카로운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패닉 박사, 솔직히 말씀해 주시죠. 한국 주둔이 정말 필요합니까? 청문회장 전체가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시선이 저를 향했습니다. 카메라 셔터 소리마저 멈춘 것 같았죠. 저는 그들의 눈빛을 하나하나 마주봤습니다. 이미 답을 정해놓은 얼굴들이었습니다. 철수, 축소, 재협상, 그들의 머릿속엔 이미 결론이 나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달랐습니다. 저는 한국 땅에서 벌어지는 연합훈련을 직접 봤습니다. 완벽한 편대 비행을 목격했고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 대응 능력을 확인했습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진짜 동맹이 뭔지 말이죠. 저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필요합니다. 한국은 단순한 주둔지가 아닙니다. 위원장이 눈썹을 치켜올리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뭡니까? 저는 제 앞에 놓인 보고서를 내려다봤습니다. 거기 한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코리어 MEINS 더 코너스톤 어브 리저널 스터빌리티. 저는 그 문장을 천천히 또박또박 읽었습니다. 한국은 지역 안정의 초석입니다. 의원 하나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박사님, 그건 30년 전 얘기 아닙니까? 아니었습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어쩌면 지금이 더 그렇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듣지 않을 게 분명했으니까요. 이미 마음의 문을 닫아버린 사람들에게 아무리 데이터를 보여줘도 소용없다는 걸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청문회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질문이 쏟아졌고 저는 답했습니다. 기계적으로, 정확하게, 하지만 공허하게 말이죠. 청문회가 끝났을 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동맹이 무너졌다는 걸 말이죠. 복도를 걸어 나오는데 기자들이 달려들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차에 올라탔습니다. 창밖으로 워싱턴의 야경이 흘러갔습니다. 화려했지만 차가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한 문장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코리어 MEINS 더 코너스톤. 정말 그럴까요? 아니면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걸까요? 저는 진실을 알아야 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사흘이 지났습니다. 저는 제 사무실에 틀어박혀 인도태평양 방위 보고서를 다시 펼쳐놓고 있었습니다. 뭔가 놓친 게 있을 겁니다. 30년간 제가 작성하고 검토한 수천 건의 보고서 속 어딘가에 답이 있을 거라 믿었죠. 책상 위엔 커피잔이 3개나 쌓여 있었고 창밖으론 워싱턴의 밤하늘이 깔려 있었습니다. 동료들은 이미 퇴근한 지 오래였지만 저는 움직일 수가 없었습니다. 청문회장에서 들었던 그 질문이 계속 귓가를 맴돌았습니다. 한국 주둔이 정말 필요합니까? 저는 필요하다고 답했습니다. 하지만 그 답이 제 안에서조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보고서를 넘기다가 한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최근 5년간 한국군의 전력 변화 추이를 분석한 자료였습니다. 그래프 하나가 눈에 들어왔죠. 독자 방위력 지수라는 항목이었는데 그 상승 곡선이 이상하리만치 가파랐습니다. 2020년 이후 거의 수직으로 올라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처음엔 오류라고 생각했습니다. 이런 속도로 군사력이 성장한다는 건 비현실적이니까요. 하지만 세부 데이터를 들여다보니 오류가 아니었습니다.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 독자 전투기 개발, 차세대 전차 수출 실적, 이 모든 게 실제로 이뤄진 일들이었습니다. 저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보고서를 찾아 읽기 시작했죠. 놀라운 내용들이 나왔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현무 미사일의 정밀도가 미국 기준을 넘어섰다는 분석, KF-21. 전투기가 4.5세대 전투기로서 충분한 전투력을 갖췄다는 평가, K. 흑표 전차가 폴란드에 수출되며 유럽 시장에 진출했다는 기록까지 말이죠. 저는 멍하니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한국이 기술 의존국이 아니라 기술 수출국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알던 한국은 미국의 군사 원조를 받던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젠 스스로 무기를 만들고 그걸 세계에 팔고 있었습니다. 문제는 미국 내부 보고서였습니다. 제가 지금 보고 있는 이 데이터들이 정작 국방위원회 보고서엔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한국은 여전히 지원 대상국으로 분류돼 있었고 방위비 협상 관련 문서에선 피원조국처럼 다뤄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화가 났습니다. 이건 지원이 아니라 협력입니다. 한국은 더 이상 우리가 지켜줘야 할 나라가 아니라 함께 싸울 수 있는 동등한 파트너였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아직도 30년 전 시각으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는 겁니까? 저는 수정 제안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을 피원조국에서 협력국으로 재분류해야 한다는 내용이었죠. 키보드를 두드리는데 문득 한 단어가 떠올랐습니다. 젊은 분석관 하나가 회의에서 했던 말이었습니다. 한국 모델을 배워야 합니다. 그때 저는 그 말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핵심이었습니다. 코리아 모델, 제한된 자원으로 최대 효율을 만들어내는 시스템, 빠른 의사결정과 즉각적인 실행력, 그게 바로 한국이 보여준 방위력의 비밀이었습니다. 저는 회의록을 뒤졌습니다. 그 젊은 분석관이 정확히 뭐라고 했는지 확인하고 싶었죠. 찾았습니다. 작년 11월 전략회의 기록이었습니다. 한국의 방산 기술 발전 속도를 고려할 때 이는 단순한 성장이 아니라 하나의 모델로 연구할 가치가 있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케이스입니다. 그 문장 옆에 상급자의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과장된 평가. 재검토 필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우리는 진실을 외면하고 있었습니다. 밤이 깊어졌습니다. 저는 보고서 수정한 첫 페이지에 제목을 적었습니다. 코리어 마덜 A 케이스 스터디 포 얼라이드 디펜스 케이퍼빌러티. 한국 모델, 동맹국 방위 역량에 관한 사례 연구라는 뜻이었습니다. 처음으로 제 보고서에 코리아 모델이라는 용어가 등장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며 생각했습니다. 우리가 지켜주던 나라가 이젠 세계를 지키고 있구나.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걸 믿지 않는다는 것이죠. 창밖으로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컴퓨터를 껐습니다. 이제 알아야 했습니다.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속 숫자가 아니라 현장에서 말이죠. 한국에 가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행 비행기에 오른 건 그로부터 2주일 후였습니다. 명목은 연합공군훈련 참관이었죠. 매년 봄과 가을 두 차례 열리는 대규모 훈련인데 올해는 제가 직접 가겠다고 자원했습니다. 동료들은 의아해했습니다. 보통 이런 참관은 젊은 분석관들이 가는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저는 가야 했습니다. 제 눈으로 직접 확인해야 했습니다. 보고서 속 그래프가 진짜인지 한국군의 역량이 정말 그 정도인지 말이죠. 인천공항에 내렸을 때 느낌이 묘했습니다. 수십 번도 넘게 왔던 곳인데 이번엔 달랐습니다. 공항 청사가 더 크고 현대적으로 보였고 사람들의 걸음걸이가 더 빨라 보였습니다. 착각일 수도 있었죠. 하지만 저는 느꼈습니다. 이 나라가 변했다는 걸 말이죠. 공군기지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고속도로가 깨끗했고 건물들이 질서정연하게 들어서 있었습니다. 미국 연락장교가 브리핑 자료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이번 훈련은 전례 없는 규모입니다. 한국 측 준비 상태가 완벽하다고 들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한 건 저녁 무렵이었습니다. 숙소에 짐을 풀고 나니 밖에서 전투기 엔진음이 들렸습니다. 내일 훈련을 위해 정비 중인 모양이었죠. 저는 창문을 열고 활주로 쪽을 바라봤습니다. 조명 아래서 정비병들이 분주히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 공군 요원들과 미군 정비사들이 함께 작업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들의 움직임엔 군더더기가 없었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함께 훈련한 팀처럼 자연스러웠죠. 다음 날 새벽 5시, 저는 관제탑 참관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훈련은 6시에 시작 예정이었습니다. 전날 밤 비가 내렸는지 활주로가 축축하게 젖어 있었고 동쪽 하늘이 붉게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무전기에서 교신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한국어와 영어가 섞여 나왔지만 놀랍도록 명확했습니다. 한국 조종사들의 영어 발음이 완벽했고 미군 조종사들도 한국 측 콜사인을 정확히 불렀습니다. 이건 단순히 언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신뢰의 문제였죠. 6시 정각, 첫 번째 편대가 이륙했습니다. F-15K 2대와 F-16 2대가 완벽한 포메이션을 이루며 하늘로 솟아올랐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그 광경을 지켜봤습니다. 이륙 각도, 속도 조절, 편대 간격, 모든 게 교과서적이었습니다. 옆에 앉은 미 공군 지휘관이 작게 휘파람을 불었습니다. 저 친구들 점점 좋아지는군요. 그의 말투엔 놀라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훈련이 본격적으로 시작됐습니다. 가상적기를 요격하는 시나리오였죠. 레이더 화면에 목표물이 나타났고 한국 측 편대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교신이 빠르게 오갔습니다. 타겟 확인, 방위 270, 고도 15,000. 라곤 완료, 교전 준비. 무전 내용이 실시간으로 관제탑 스피커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저는 그 목소리들을 들으며 놀랐습니다. 긴장감은 있었지만 혼란은 없었습니다. 모든 게 정확했고 신속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모의 위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가상적 미사일이 미군 전투기를 향해 발사됐다는 시나리오였죠. 갑작스러운 상황이었지만 한국 조종사가 즉각 반응했습니다. 이걸 2, 브레이크 라이트, 1 커버. 한국 전투기가 미군 기체와 위협 사이로 진입하며 방어 기동을 펼쳤습니다. 회피 성공, 미션 완수라는 보고가 들려왔습니다. 관제탑 안이 잠시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미 공군 지휘관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저건 훈련이 아니라 본능입니다. 훈련이 끝나고 조종사들이 복귀했습니다. 저는 경납고로 내려가 그들을 만났습니다. 헬멧을 벗은 한국 조종사는 30 초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습니다. 땀으로 젖은 비행복을 입은 채 물을 마시고 있었죠. 저는 그에게 다가가 악수를 청했습니다. 훌륭한 비행이었습니다. 그는 겸손하게 웃으며 답했습니다. 함께 훈련했으니까요. 저희는 그저 배운 대로 했을 뿐입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배운 대로 했다고요? 아니었습니다. 저들은 그 이상을 해냈습니다. 숙소로 돌아와 저는 노트북을 열고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전투 로그를 분석하고 교신 기록을 검토하고 편대 기동 패턴을 평가했습니다. 결론은 명확했습니다. 한국군은 단지 함께 싸울 수 있는 군대가 아니라 맡길 수 있는 군대였습니다. 그들은 우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우리와 동등하게, 어쩌면 어떤 부분에선 우리보다 더 뛰어나게 작전을 수행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문서 제목을 적었습니다. 조인트 에어 엑서사이즈, 어세스먼트 트러스트 베러파이드. 연합 공중훈련 평가, 신뢰 검증 완료라는 뜻이었습니다. 파일을 저장하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기지 활주로에 조명이 켜져 있었고 내일 훈련을 위한 준비가 또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저는 청문회장에서 들었던 그 질문을 떠올렸습니다. 한국은 가치 있는 동맹입니까? 이제는 답할 수 있었습니다. 망설임 없이 말이죠. 이제는 우리가 그들을 따라야 합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저는 바로 보고서를 제출했습니다. 한국에서 목격한 연합훈련의 결과, 한국군의 실전 대응 능력, 그리고 제가 내린 결론까지 모두 담았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문장은 이랬습니다. 한국은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 동등한 협력 파트너로 재분류되어야 합니다. 저는 그 문장에 제 30년 경력을 걸었습니다. 하지만 반응은 예상과 달랐습니다. 일주일 후 국방위원회 내부 회의가 소집됐습니다. 저는 회의실에 들어서며 이상한 기운을 느꼈습니다. 의원 몇 명이 제 보고서를 책상 위에 던져놓고 팔짱을 낀 채 앉아 있었죠. 위원장이 입을 열었습니다. 패닉 박사, 이 보고서 내용이 사실입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모두 제가 직접 확인한 내용입니다. 그러자 한 의원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한국이 동등한 파트너라고요? 박사님, 당신 제정신입니까? 저는 그 말에서 냉전의 잔향을 들었습니다. 그들은 여전히 한국을 1950년대 시각으로 보고 있었습니다. 미국의 보호를 받아야 하는 약소국, 우리가 지켜줘야 하는 피원조국, 그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죠. 저는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의원님, 데이터가 증명합니다. 한국의 독자 방위 능력은 이미 세계 수준입니다. 하지만 그는 손을 저으며 말을 끊었습니다. 데이터는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당신이 너무 긍정적으로 본 거 아닙니까? 회의는 2시간 동안 계속됐습니다. 제 보고서에 대한 공격이 쏟아졌습니다. 과장됐다, 편향됐다, 객관성이 부족하다는 말들이었죠. 급기야 한 의원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코리아 모델이라는 표현, 이건 삭제해야 합니다. 동맹국이 너무 강해 보이면 예산이 깎입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습니다. 이건 진실의 문제가 아니라 정치의 문제였습니다. 한국이 강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주한미군 예산을 정당화하기 어려워진다는 계산이었죠. 저는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진실은 예산보다 오래 갑니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30년 공직 생활에서 처음으로 상급자에게 정면으로 반박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습니다. 위원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패닉 박사, 당신 입장을 다시 생각해 보시죠. 그건 경고였습니다. 보고서를 수정하든지 아니면 결과를 감수하라는 뜻이었죠. 며칠 후 언론에 기사가 났습니다. 미 국방분석관 한국 편향 발언 논란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제 얼굴 사진이 실렸고 제가 한국 정부로부터 뭔가 혜택을 받은 게 아니냐는 추측성 기사까지 나왔습니다. 전화기가 쉴 새 없이 울렸습니다. 기자들의 인터뷰 요청이었죠. 저는 모두 거절했습니다. 해명할수록 더 꼬일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가장 힘들었던 건 동료 제이슨과의 대화였습니다. 그는 저와 20년을 함께 일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제 사무실로 찾아왔습니다. 로버트, 자네 왜 이러나? 보고서 철회하게. 자네 경력 생각해서라도 말이야.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철회할 수 없어. 그건 진실이니까. 제이슨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진실? 자네 지금 현실을 모르는 거야. 한국은 우릴 필요로 해. 우리가 떠나면 그들은 버틸 수 없어.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아니야, 제이슨.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하는 거야. 그가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저는 한국에서 찍어온 훈련 영상을 틀어줬습니다. 완벽한 편대 비행, 위기 상황에서의 즉각 대응, 미군 전투기를 구한 한국 조종사의 모습이 화면에 나왔습니다. 제이슨은 말없이 영상을 봤습니다. 그리고 한참 후에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래도 정치는 달라, 로버트. 자네가 이기지 못해. 그날 밤 저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제이슨의 말이 맞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진실이 정치를 이길 수 있을까요? 30년 경력이 한순간에 무너질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엄습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한국 조종사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함께 훈련했으니까요 라고 말하던 그 겸손한 미소가 말이죠. 저는 결심했습니다. 진실은 배신보다 외롭지만 그래도 지켜야 할 가치가 있다고 말이죠. 외부 압박을 피해 저는 잠시 휴직을 결정했습니다. 명목상으론 개인 연구를 위한 안식년이었지만 사실은 도피에 가까웠죠. 워싱턴에 있으면 매일 같은 질문과 압박에 시달려야 했으니까요. 그때 한국의 민간 연구소에서 초청장이 왔습니다. 방위산업 관련 학술 교류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수락했습니다. 정책은 멈췄지만 진실은 멈추지 않는다고 스스로에게 말하며 다시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이번엔 서울이 아니라 남쪽 항구 도시였습니다. 조선소와 방산업체들이 모여있는 곳이었죠. 공항에서 차로 2시간을 달려 도착한 숙소는 바다가 보이는 작은 호텔이었습니다. 창문을 열자 짠 바람이 불어왔고 멀리 조선소의 크레인들이 보였습니다. 저는 그 풍경을 보며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진짜 한국을 볼 수 있을까? 다음 날 아침 한국 해군 장교를 만났습니다. 30대 중반으로 보이는 젊은 장교였는데 그는 저를 작은 회의실로 안내했습니다. 벽에는 한반도 지도와 작전 구역 표시가 붙어 있었고 책상 위엔 두툼한 파일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장교가 커피를 따라주며 조용히 말했습니다. 박사님,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린 미군 철수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놀라서 그를 바라봤습니다. 대비라니요? 그가 파일 하나를 열어 보여줬습니다. 자체 방어 계획입니다. 동맹이 없어도 버틸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 서류를 넘기며 충격을 받았습니다. 미사일 방어망 확충 계획, 독자 정찰 위성 발사, 일정, 해군 전력 증강 로드맵까지 모든 게 구체적으로 작성돼 있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대비책이 아니었습니다. 실행 가능한 완전한 계획이었죠. 장교가 말을 이었습니다. 우린 동맹이 없어도 버틸 겁니다. 하지만 함께라면 더 강하죠. 그게 진짜 동맹 아닙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눈빛이 방패처럼 단단했습니다. 오후엔 중소방산기업 연구소를 방문했습니다. 외관은 소박했습니다. 큰 간판도 없었고 건물도 오래돼 보였죠. 하지만 안으로 들어서자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연구원들이 정밀 부품을 들여다보며 작업하고 있었고 한쪽에선 시제품 테스트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연구소장이 저를 안내하며 설명했습니다. 저희는 유도무기 부품을 만듭니다. 작지만 핵심 기술이죠. 그가 보여준 부품은 손바닥만 했습니다. 하지만 그 작은 부품이 미사일의 정밀도를 결정한다고 했습니다. 저는 물었습니다. 이 기술 어디서 배웠습니까? 연구소장이 웃으며 답했습니다. 배운 게 아니라 만들었습니다. 필요했으니까요. 저는 그 말에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그들은 기술을 이전받은 게 아니라 스스로 개발했습니다. 좁은 공간에서 오래된 설비로 하지만 완벽한 집념으로 말이죠. 연구원 한 명이 용접 작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불꽃이 튀었고 그의 얼굴엔 땀이 맺혀 있었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습니다. 그들의 열정은 GDP가 아니라 정신에서 나온다는 걸 말이죠. 밤이 됐습니다. 저는 호텔 옥상에 올라가 바다를 바라봤습니다. 멀리 조선소의 불빛이 반짝였고 항구엔 배들이 정박해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만난 사람들을 떠올렸습니다. 해군 장교의 단단한 눈빛, 연구소장의 자부심 넘치는 미소, 용접공의 땀 흐르는 얼굴. 그들은 무기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의지를 만들고 있었습니다. 동맹이란 조약의 서명이 아니라 신뢰의 반복된 증거라는 걸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나는 지금 군사력이 아니라 인간력을 보고 있다. 바람이 불어왔습니다. 바다 냄새보다 짙었던 건 자부심이었습니다. 이 동맹은 조약이 아니라 유산입니다. 저는 그날 밤 확신했습니다. 제가 지켜야 할 건 정책이 아니라 이 사람들의 존엄이라는 걸 말이죠. 한국에 머문 지 사흘째 되던 날 새벽이었습니다. 호텔 방 전화벨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시계를 보니 새벽 5시였죠. 수화기를 들자 미 대사관 무관의 긴박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패닉 박사님, 긴급 상황입니다.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저는 순간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어디로 향하고 있습니까? 동해상입니다. 하지만 궤적이 불안정합니다. 한국 영공으로 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서둘러 옷을 입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거리는 아직 조용했지만 곧 사이렌 소리가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민방위 경보였죠. 사람들이 건물 안으로 대피하기 시작했고 도로엔 순찰차들이 나타났습니다. 저는 차를 타고 가장 가까운 한미연합지휘센터로 향했습니다. 평소엔 30분 거리였지만 그날은 20분 만에 도착했습니다. 제 손이 핸들을 쥔 채 떨리고 있었습니다. 지휘센터에 들어서자 긴장감이 공기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모니터가 벽을 가득 채우고 있었고 한국군과 미군 장교들이 각자 위치에서 상황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중앙 스크린엔 한반도 지도와 미사일 궤적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죠. 붉은 선이 동해를 가로질러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명령을 내렸습니다. KAMD 1단계 발동, 요격 준비. 저는 그 목소리에서 흔들림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보고했습니다. 목표물 고도 하강 중, 예상 낙하 지점 동해 배타적 경제 수역 내부입니다. 미군 연락관이 긴장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요격이 필요합니까? 한국군 지휘관이 침착하게 답했습니다. 상황 주시 중입니다. 궤적 재계산 완료 시까지 대기하십시오. 저는 그 대화를 들으며 놀랐습니다. 위기 상황에서도 그들은 정확히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성급하게 요격하지 않고 궤적을 분석하며 최선의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였습니다. 미사일 궤적이 갑자기 변했습니다. 예상 경로에서 벗어나 한국 영공 쪽으로 방향을 틀었습니다. 경보음이 울렸고 모니터의 붉은 선이 내륙을 향했습니다. 한국군 지휘관이 즉각 명령했습니다. 요격 개시, PAC-3 발사 준비. 몇 초 후 화면에 새로운 선이 나타났습니다. 파란색이었죠. 한국의 요격 미사일이었습니다. 두 선이 빠르게 접근했고 지휘센터 앞 모든 사람이 숨을 죽였습니다. 충돌 지점에서 작은 점이 깜빡였습니다. 그리고 붉은 선이 사라졌습니다. 요격 성공이었습니다. 레이더 요원이 확인 보고를 했습니다. 목표물 격추 확인, 잔해 동해상 낙하 중입니다. 지휘센터 안이 잠시 조용했습니다. 그리고 미군 장교 한 명이 작게 말했습니다. 믿을 수 없군요. 한국군 지휘관은 표정 변화 없이 다음 지시를 내렸습니다. 2차 발사 가능성 대비 경계 태세 유지하십시오. 저는 모니터를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미사일이 사라진 그 순간 제 안의 회의도 함께 사라졌습니다. 워싱턴 청문회장에서 들었던 질문들이 떠올랐습니다. 한국이 정말 필요한가? 그들이 스스로 방어할 수 있는가? 우리의 지원 없이 버틸 수 있는가? 저는 이제 답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버틸 수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지키고 있었습니다. 몇 시간 후 상황이 종료됐습니다. 저는 지휘센터 밖으로 나와 담배를 피우는 한국군 장교 옆에 섰습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는 저였지만 그날은 한 대 얻어 물었습니다. 장교가 라이터를 건네며 말했습니다. 오늘 훈련 아니었습니다. 진짜였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당신들은 완벽했습니다. 그가 연기를 내뿜으며 하늘을 올려다봤습니다. 우린 함께 훈련했습니다. 함께 대응했죠. 그게 동맹 아닙니까? 저는 숙소로 돌아와 즉시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긴급 보고서를 작성해야 했습니다. 제목을 적었습니다. 코리어 미설 디펜스 릴 마이너스 타임 어세스먼트. 한국 미사일 방어 실시간 평가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한 문장을 반복해서 썼습니다. That was not luck. That was discipline. 그건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훈련이었습니다. 그들이 수천 번 반복한 훈련의 결과였고 쌓아온 신뢰의 증거였습니다. 보고서 마지막 단락을 적었습니다. 한국은 미국의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동맹을 지킬 수 있으며 나아가 지역 전체를 지킬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역할은 그들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서는 것입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워싱턴으로 보냈습니다. 이번엔 누가 뭐라 하든 상관없었습니다. 진실은 더 이상 숨길 수 없었으니까요. 창밖으로 해가 지고 있었습니다. 경보음은 멈췄고 거리는 다시 평온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오늘 하늘에서 일어난 일이 모든 걸 바꿨다는 것을 말이죠. 이제 제 싸움은 데이터가 아니라 진실을 위한 것입니다. 워싱턴으로 돌아온 건 그로부터 사흘 후였습니다. 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좌관이 달려왔습니다. 박사님, 청문회가 다시 소집됐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입니다. 저는 놀라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미사일 위기는 전 세계 뉴스에 보도됐고 한국의 요격 성공은 국제사회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젠 저를 무시할 수 없을 겁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준비하겠습니다. 사흘 동안 저는 모든 자료를 정리했습니다. 한국에서 직접 촬영한 훈련 영상, 실시간 요격 기록, 한미연합지휘센터의 교신 내역, 그리고 제가 작성한 수십 페이지 분량의 분석 보고서까지 전부 담았습니다. 이번엔 숫자와 그래프만이 아니었습니다. 생생한 증거들이었죠. 제이슨이 사무실로 찾아와 물었습니다. 로버트, 정말 할 거야? 이번엔 전국이 지켜볼 거야. 저는 파일을 정리하며 답했습니다. 그래서 더 해야지. 진실은 숨겨지면 안 되니까. 금요일 아침이 밝았습니다. 청문회장으로 향하는 차 안에서 저는 긴장했습니다. 하지만 지난번과는 달랐습니다. 이번엔 두려움이 아니라 확신이었습니다. 청문회장 문을 열고 들어서자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방청석은 10,000원이었고 카메라가 10대도 넘게 설치돼 있었습니다. 의원들이 자리에 앉아 저를 바라봤습니다. 어떤 이는 냉소적이었고 어떤 이는 호기심 어린 표정이었습니다. 위원장이 망치를 두드렸습니다. 패닉 박사, 당신의 최근 보고서를 검토했습니다. 한국의 미사일 방어 능력에 대한 평가였죠. 당신의 평가는 여전히 유효합니까? 저는 마이크를 당겼습니다. 유효합니다. 그 이상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습니다. 한국은 이제 우리의 선생입니다. 의원 하나가 끼어들었습니다. 선생이라니 무슨 뜻입니까? 저는 준비한 파일을 꺼냈습니다.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크린에 영상이 재생됐습니다. 한반도 위기 당시 실시간 요격 장면이었습니다. 붉은 선이 한국을 향해 움직이고 파란 선이 그것을 막아내는 순간이 고스란히 담겼습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말했습니다. 이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수천 번의 훈련 결과입니다. 한국은 스스로를 지킬 수 있으며 우리와 함께 지역을 지킬 수 있습니다. 한 의원이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역할은 뭡니까? 저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답했습니다. 억제력은 동맹이 지키는 것이 아니라 서로가 믿는 것입니다. 우린 보호자가 아니라 파트너가 되어야 합니다. 제 목소리가 청문회장을 채웠습니다. 의원들이 서로 눈빛을 교환했습니다. 저는 마지막 문장을 꺼냈습니다. 30년간 저는 한국을 전략적 위치로만 봤습니다.
하지만 이제 압니다. 한국은 위치가 아니라 신뢰의 중심입니다. 우리가 그들을 필요로 합니다. 청문회장이 조용해졌습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은 반대가 아니었습니다. 경애였습니다. 위원장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미스터 패닉, YOUVE just changed the record. 패닉 박사님, 당신이 방금 기록을 바꿨습니다. 저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바뀐 건 기록이 아니었습니다. 시선이었습니다. 청문회가 끝나고 복도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달려들었지만 이번엔 질문이 달랐습니다. 박사님, 한국 모델이 정식 채택될까요? 미국 방위 정책이 바뀔 가능성이 있습니까? 저는 짧게 답했습니다. 진실은 이미 바뀌었습니다. 정책은 따라올 겁니다. 차에 오르며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국방부 장관실에서 메시지가 와 있었습니다. 회의 요청. 코리아 모델 검토 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시작입니다. 청문회가 끝난 지 한 달이 지났습니다. 워싱턴은 여전히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지만 뭔가 달라졌습니다. 국방부 복도에서 동료들을 만나면 그들이 먼저 인사했고 회의실에선 제 의견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가장 큰 변화는 문서에서 일어났습니다. 미 국방부 공식 방위 전략 문건. 2025년 개정판 표지를 넘기자 첫 페이지에 새로운 문장이 추가돼 있었습니다. 코리아 마덜 어브 디터런스 A 프레임워크 포 얼라이드 디펜스 케이퍼빌러티. 한국식 억제 모델, 동맹국 방위 역량을 위한 틀이라는 뜻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숨을 멈췄습니다. 미국 방위정책 역사상 동맹국의 이름이 하나의 모델로 공식 문서에 등재된 건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이건 단순한 용어 추가가 아니었습니다. 시각의 전환이었죠. 한국은 더 이상 지원 대상이 아니라 배워야 할 사례가 됐습니다. 제가 사무실에서 그 문서를 읽고 있을 때 보좌관이 들어와 말했습니다. 박사님, 언론에서 난리입니다. 저는 컴퓨터를 켰습니다. 뉴스 헤드라인들이 화면을 채웠습니다. 미국, 한국에게 배우다, 작은 나라가 거인의 교본이 되다, 코리아 모델, 세계 방위 전략의 새 기준. 외신들도 보도하고 있었습니다. 영국 BBC는 미국 국방 정책의 역사적 전환이라고 했고, 일본 언론은 동북아 안보 구도 재편이라 분석했습니다. 저는 기사들을 읽으며 복잡한 감정이 들었습니다. 기쁨보다는 안도감에 가까웠습니다. 진실이 드디어 빛을 본 겁니다. 한국 정부에서도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저는 그 성명문을 인쇄해서 책상 위에 놓았습니다. 대한민국 정부는 미국 국방부의 결정을 환영합니다. 우리는 지난 70년간 함께 훈련하고, 함께 지키고, 함께 성장했습니다. 코리아 모델이라는 이름은 우리의 성과가 아니라 동맹의 결실입니다. 함께한 모든 순간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그 문장을 읽으며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그들의 말은 겸손했지만 울림은 컸습니다. 다음 날 저는 마지막 보고서를 작성했습니다. 공식 문서가 아니라 개인적인 기록이었습니다. 제목은 간단했습니다. Trust is the ultimate weapon. 신뢰가 궁극의 무기다. 저는 키보드를 두드리며 지난 몇 달을 되돌아봤습니다. 청문회장의 차가운 조명, 한국 하늘을 나는 전투기들, 미사일을 요격하던 그 긴박한 순간, 항구 도시에서 만난 사람들의 눈빛, 모든 것이 이 한 문장으로 모였습니다. 저는 파일을 저장하고 인쇄했습니다. 그리고 액자에 넣어 사무실 벽에 걸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연구소로 복귀했습니다. 어틀랜틱 디펜스 이니셔티브 수석 연구위원이라는 직함은 그대로였지만 제 안은 달라졌습니다. 더 이상 숫자와 데이터만 보지 않았습니다. 그 뒤에 있는 사람들을 봤습니다. 동료들이 회의에서 물었습니다. 로버트, 다음 연구 주제는 뭡니까? 저는 웃으며 답했습니다. 동맹의 재정의입니다. 보호가 아니라 파트너십에 관한 연구죠. 어느 날 새벽 저는 워싱턴 거리를 걷고 있었습니다. 하늘엔 별이 빛나고 있었고 도시는 조용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청문회장의 조명보다 따뜻한 빛이었습니다. 저는 걸으며 생각했습니다. 30년간 저는 전략가였습니다.
숫자와 지도 위에서만 세상을 보던 사람이었죠. 하지만 이제 압니다. 억제의 중심은 무기나 병력이 아니라 신뢰의 온도에 있다는 것을 말이죠. 저는 멈춰 서서 동쪽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한반도가 있는 방향이었습니다. 저는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국은 그것을 증명했다. 싸움보다 믿음을 먼저 준비한 나라. 별빛이 워싱턴을 비췄습니다. 어쩌면 그 빛은 한반도 쪽에서 오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제 그 이름을 부를 때 자부심이 느껴집니다. 코리아. 진짜 강함이란 혼자가 아니라 함께일 때 완성된다는 것을 청문회의 조명 아래에서 저는 배웠습니다.